오늘 너무나 들려드릴 불이익해요. 이야기는 한 은행원의 30년 하지만 인내입니다. 말단 직원이라고 무시당하고 무능하다고 조롱까지 당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2살 박순희입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은행 지점으로 출근했습니다. 30년째 같은 자리, 같은 창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창구를 정리하고 어젯밤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늘 하던 일이었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제 아들 박동수는 같은 은행 본부에서 일하는 간부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던 아들은 제 유일한 자랑거리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평생 아껴가며 아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학원비며 대학 등록금이며 아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은행원이 되던 날 저는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아들이 재벌가 출신 최유진과 결혼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최유진은 대기업 임원을 둔 금수저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예의 바르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빠른 속도로 승진해서 제가 일하는 바로 그 지점의 지점장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상사가 된 것입니다. 제 며느리가 제 직속 상관이 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며느리가 지점장이 된 첫날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도 지점장이니까 사적인 관계는 접어두시죠. 회사에서는 상사와 부하 직원일 뿐이에요.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다른 직원들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거래 처리 중 작은 오류를 냈습니다. 금액은 1,000원에 불과했고 바로 수정 가능한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저를 사무실로 불러들였습니다. 박순희 씨, 이게 뭡니까? 30년 일했으면 이런 실수는 안 해야죠. 나이만 먹고 실력은 그대로네요. 사무실 문이 열려 있어서 다른 직원들이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러니까 말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앞으로 조심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일부러 크게 냈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 들으라는 듯이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손주를 만나는 일마저 제한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우를 보고 싶어도 며느리의 허락 없이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우는 학원 스케줄이 바빠요. 갑자기 오시면 곤란하니까 미리 연락 주세요. 손주를 만나는 것까지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차갑고 사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은 저희 친정 모임이 있어서 지우 못 만나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메시지를 읽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혼자 남은 제가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전 직원 회의에서 저를 지목한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고객 불만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직원들의 업무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박순희 씨, 고객들이 창구 대기 시간이 길다고 불만이 많아요. 좀 더 빨리 처리해 주세요. 회의실의 모든 직원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제 창구는 주로 고령 고객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천천히 설명해 드려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동료 김영자 선배가 다가왔습니다. 순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지점장이 너한테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내가 제일 성실한데. 영자 선배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가슴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제 며느리가 제일 직장 상사로서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거래 장부를 펼쳤습니다. 저는 30년간 모든 주요 거래를 따로 기록해 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실수를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낡은 노트 수십 권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거래 내역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VIP 고객인 이철수 할아버지의 계좌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갔는데 제가 처리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에는 제 창구 번호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한데, 내가 이 거래를 한 기억이 없는데. 다음 날 이철수 할아버지가 은행에 오셨습니다. 평소처럼 제 창구로 오셨습니다. 순희 씨, 지난주에 내가 찾은 200만 원 맞죠? 네. 할아버지, 지난주에는 안 오셨는데요. 아니, 분명히 200만 원 찾았는데. 통장에 기록도 되어 있어요. 할아버지의 통장을 확인해 보니 정말 200만 원이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거래를 처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제 창구 번호를 사용해서 거래를 처리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다른 창구에서 찾으신 거 아닌가요? 아니, 지점장님이 직접 처리해 주셨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특별히 해주신다고 하더군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창구 번호를 사용해서 거래를 처리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것일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최근 거래 내역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 제 장부와 은행 시스템을 비교했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이상한 거래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VIP 고객들의 계좌였고 모두 제 창구 번호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거래들을 처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제 이름을 도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지점장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갑자기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업무 외에 다른 일 하시는 거 없으시죠? 저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나는 그냥 내 일만 하는데. 며느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거래 내역 같은 거 집에 가져오시면 안 돼요. 그거 기밀 유출이에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위협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상한 짓 하시면 동수 오빠 승진도 물 건너가요. 아시겠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제가 뭔가 눈치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승진을 볼모로 저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이상한 소리 하던데. 엄마가 무슨 일 꾸미는 거 아니야? 회사 기밀 자료 가져오면 안 돼.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동수야,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다. 유진이 일 처리하는 거 깨끗한 거 맞니?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깨끗하지. 엄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들도 혹시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도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었고 며느리의 악행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습니다. 저는 영자 선배에게 조심스럽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선배, 혹시 최근에 VIP 고객들 거래 내역 이상한 거 없었어요? 순이야, 너도 느꼈구나. 사실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이철수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자꾸 돈이 빠져나갔다고 하시더라고. 영자 선배도 같은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조심스럽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몰래 거래 내역을 대조하고 고객들에게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고령 고객 10여 명의 계좌에서 총 3억 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모두 며느리가 지점장 권한으로 처리한 거래였지만 시스템상으로는 제 창구 번호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이름을 도용해서 고객들의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울 계획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 이름으로 이런 짓을 하다니. 순이야, 이거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해. 이건 명백한 횡령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신고하면 아들도 어떻게 될지 걱정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협박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며느리의 사무실에서 우연히 녹음기가 켜진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며느리가 전화 통화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돈은 안전하게 빼돌렸어. 어차피 다 시어머니 이름으로 처리했으니까 걸려도 저 할망구가 뒤집어 쓰게 되어 있어. 3억은 가볍게 챙겼지.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그 녹음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30년간 기록한 장부, 이상한 거래 내역, 고객들의 증언, 그리고 며느리의 녹음 파일까지. 이제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아들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동수야, 엄마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거래 내역, 장부, 녹음 파일까지. 아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유진이가 이런 짓을? 그래.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다 나한테 뒤집어 씌울 계획이었어. 너도 혹시 알고 있었니? 아니에요,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유진이가 이럴 줄은. 아들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동수야, 이제 엄마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거야. 엄마, 그럼 제 승진은요? 회사에서 저도 조사받을 거예요. 동수야,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해. 너도 피해자야. 유진이가 너를 이용한 거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네, 엄마. 엄마가 옳아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날 저는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신고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상세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영자 선배도 함께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며칠 후 금융감독원 조사팀이 은행에 나타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조사에 은행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창백한 얼굴로 사무실에 갇혀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팀은 모든 거래 내역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컴퓨터를 압수하고 서류를 확인하고 고객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며느리가 저지른 횡령의 증거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6개월 동안 총 3억 2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고령 고객 13명의 예금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를 제 이름으로 위장했습니다. 며느리는 발을 동동 구르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조사관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신고한 거죠?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진실을 밝힌 것뿐이야. 내가 저지른 일들이 드러난 것뿐이지. 좋아요. 그럼 동수 오빠 승진도 끝이에요. 오빠 커리어도 망가뜨릴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니까. 며느리는 그날로 직위 해제되었고 경찰에 고소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은행 지점장 3억 원 횡령, 시어머니 이름 도용, 고령 고객 피해. 며느리의 사진이 신문에 실렸고 방송에서도 다루어졌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지점장이 순식간에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인석에 선 저는 담담하게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 최유진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그녀는 저를 무능한 말단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저를 모욕했고 제 이름을 도용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울 계획이었습니다. 법정이 숙연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해 고객인 이철수 할아버지도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평생 모은 돈을 은행에 맡겼습니다. 믿었던 지점장이 제 돈을 훔쳐갔습니다. 이제 노후 대책이 없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며느리의 죄상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횡령, 업무상 배임, 문서 위조, 모든 혐의가 입증되었습니다. 검사의 최후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최유진은 금융인으로서의 윤리를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고객의 재산을 지켜야 할 사람이 고객의 돈을 훔쳤습니다. 특히 고령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욱 악질적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어머니를 희생양으로 만들려 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검사는 며느리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 며느리가 갑자기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 모든 게 저 할머니 때문이에요. 저 여자가 저를 신고해서 제 인생을 망쳤어요. 하지만 재판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숙하십시오.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지 마십시오. 며느리는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그 모습이 처량하기도 했지만 자업자득이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이 되었습니다. 법정은 다시 한번 가득 찼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최유진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금융인의 윤리를 저버리고 고객의 재산을 횡령했습니다. 특히 고령 고객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욱 악질적이며 시어머니를 희생양으로 만들려 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며느리는 즉시 구속되었습니다. 은행에서도 파면 조치되었고 금융업계 영구 퇴출 명단에 올랐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지점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판결 후 저는 법원을 나서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것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깨끗하고 상쾌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판결 후 은행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본부 임원들이 저에게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박순희 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씨의 용기 덕분에 은행의 큰 비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행은 저에게 모범 직원상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30년 근속에 대한 특별 보너스와 명예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피해 고객들이 모두 돈을 돌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철수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순희 씨, 정말 고맙소. 씨 덕분에 내 돈을 찾았소. 씨가 아니었으면 평생 억울하게 살 뻔했소. 할아버지의 감사 인사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한 일이 많은 사람들을 도운 것입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동수는 처음에는 회사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며느리의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아들도 며느리의 협박 피해자였다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나약했습니다. 유진이한테 휘둘려서 엄마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동수야, 이제 다 끝났어.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표정이었습니다. 손주 지우도 자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저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용감해요.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이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저는 은행을 명예퇴직했습니다. 30년간의 직장 생활이 끝났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떠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퇴직 후에는 금융소비자 보호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한 고령 고객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제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자 선배도 함께 활동했습니다. 저희는 은행 비리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과 법률 지원을 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희를 찾아왔고 저희는 그분들의 권리를 지켜드렸습니다. 순이야, 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게 됐어. 내가 용기를 낸 덕분이야. 선배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선배. 저도 선배님 도움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우리 함께 한 거죠. 시간이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비록 남편은 곁에 없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또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기대가 됩니다. 제 나이 62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때로는 시련이 축복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면 저는 평범한 은행원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운명이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악한 일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참고 견디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결국 이기는 것입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혹시 저처럼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직급이 낮다고 해서 무시당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당당히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